헤지펀드들이 일본 국채의 폭락 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그렇다고 올리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키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2% 이내의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2% 이내의 경미한 인플레이션은 환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3%를 향해 가면은 그때는 중앙은행이 선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통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두 자릿수로 치닫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돈을 빨리 쓰게 됩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월급이나 주급을 받는 즉시 그거를 상품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의 회전 속도가 빨라져서 초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초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면 그때는 국가가 나서도 연준이 나서도 그걸 막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로 진입하지 않도록 각국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우선 독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과거 1차 대전 종전 후에 평화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 대표의 일원으로 케인즈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각국의 정치가들이 독일의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배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케인즈는 이러한 사실에 경악을 해서 이렇게 과중한 배상금은 나중에 필연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몰고 올 것이라는 이런 분노에 차가지고 회담 끝나자마자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는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케인즈는 뭐를 얘기했냐면 그러한 과도한 배상금을 독일 정부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는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내리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마르크화를 많이 찍어낼 거고 그건 결국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달아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데 그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전제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전제주의 정권은 2차 대전을 일으킨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게 케인즈의 예견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자, 그 당시 월 300%의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보통 연 200%를 넘으면 그걸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월 300%의 인플레이션은 정말 대단한 초인플레이션이었죠. 그래서 1921년 초에 달러당 60마르크 했던 게 1923년 11월에는 4조 2천억 마르크.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도 힘든 수치인데 계산을 해보면 700억 배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알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중산층이 대폭 감소하는 통에 대부분이 서민들이 하류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이 틈을 타서 나치즘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한 1,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유럽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우리 유럽에서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날까?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간 전쟁이 일어났던 주요 원인이 나라들 간의 석탄이나 철강 등 이런 원자재들이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EU 통합 과정을 밟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엔 이를 통화의 통합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EU가 탄생하게 되고 사실 EU의 마지막 중장치는 개정 통합을 거쳐서 정치 통합을 이루는 게 사실상의 목표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목표겠지만 EU는 앞으로 한 운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스페인에 근무할 적에 바로 EU의 통합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EU 국가들 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크게 내세운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간 인플레이션을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세 나라에 맞춰야 되겠다. 최소한 그 3개국 평균의 1.5%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즉 이 얘기는 EU에 통합하려는 유럽 각국들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맞추자는 얘기였고, 그들은 지금도 인플레이션을 3% 이내로 잡는 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철칙 내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해서 인플레이션 3%라는 기준이 어떤 의미에선 그 당시 유럽 통합 과정에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측면에서는 재정 적자가 GDP의 3% 이내에서 재정을 관리하자. 그 다음에 재정 적자의 누계인 정부의 총 부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GDP의 60%를 넘지 않게 하자라는 게 그들의 또한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재정을 일정 범위 안에서 컨트롤하면 사실은 금리 차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리의 기준은 정상적인 변동폭 내에서 인정을 하는 걸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EU 통합을 이뤘고 결국은 유로화로 이제 통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을 연간 3% 이내로 잡는다는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게 오늘날 전 세계 이제 공동 목표가 된 거죠. 자, 현재 강달러가 지속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상대국 6개 통화의 상대 가치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로화입니다. 유로화의 비중이 거의 한 58%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EU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재정 통합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나라가 자국의 부채를 자기 형편에 맞춰서 발행하다 보니까 각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건실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2.1% 되는데 반해서 정부 부채가 많은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4.6% 내지 이탈리아는 연 4.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독일 국채건 그리스 국채건 이탈리아 국채건 다 똑같은 유로화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국 간의 통화가 다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동일한 유로화 통화를 쓰면서 이렇게 국채 금리의 차이가 생기면은 당연히 가격이 싸고 금리가 높은 나라의 국채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EU 집행부 차원에서 즉 정부 부채가 많고 나라의 신인도가 적은 나라의 국채를 어느 정도 사줌으로써 금리 스프레드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른바 유럽의 이제 재정 위기의 원인이라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유럽이 이런 재정 위기의 어떤 가능성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자체도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건실한 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로 가는 통에 달러는 저렇게 나홀로 강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디플레이션 트라우마에 잡혀있는 일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오늘날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 거는 사실은 1985년에 미국의 플라자 합의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때 플라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냐면 당시 미국이 무역 적자가 컸어요. 근데 미국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 무역 적자를 주로 일본하고 서독에서 봤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일본과 서독의 통화가 너무 평가절하돼 있어서 그들의 수출 환경을 너무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본다고 판단해서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이렇게 그쪽의 재무부 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를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비밀리에 불러서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이 주장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무역 적자가 큰 거는 당신들 나라의 통화가 너무 평가절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적자가 크니까 그걸 일정 수준까지 통화를 절상시켜달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시의 모든 법과 협약을 근거로 무역 보복을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과 서독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엔화의 가치가 당시에 1980년 초에 1달러당 259엔 됐던 게 그해 6월에 150엔으로 절하가 되고 1988년에는 124엔까지 떨어집니다.
즉 이 얘기는 보통 한 나라의 통화가 경쟁국에 비해서 10%나 20%만 절상이 돼도 수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자국 통화가 100% 이상 절상되었음을 의미하고 즉 이거는 그들의 수출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출이 급감하고 기하는 경제 성장률도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의 불황이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때 후 1987년에 미국은 루브르 합의라는 걸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이 루브르 합의는 뭐냐면 우리가 환율을 조정해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좀 보존해 보려고 그랬더니 환율을 조정했음에도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더라. 그래서 당시 미국은 일본과 서독에 뭐를 부탁하냐면 당신들이 내수를 부양해서 우리 미국 상품을 좀 많이 수입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도 일본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그때 버블이 시작하던 단계입니다. 즉 버블이 시작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긴축으로 가야 될 시점에 미국의 요구로 인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5%에서 2.5%로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통화량을 늘리고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주택대출을 집값의 120%까지 대출해주기 시작하면서 이때 일본이 본격적으로 버블에 휩싸이게 됩니다. 게다가 그 당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 측 입장에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보면서 중국으로 봐서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저렇게 일본과 서독이 자국의 통화를 절상시키면서 즉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달러화의 평가절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화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절상을 하거나 절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국 통화를 절상시킴으로써 거기에 비교되는 달러를 이제 절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라본 중국은 미국 시장에 가장 많이 파는 자기네 상품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당시 등소평이 단계적으로 한 4단계에 거쳐서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달러당 1위안대에 있었던 게 1994년에는 자그마치 8.2 위안으로 한 400% 가까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시킵니다. 이 통해 사실은 일본이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 환율 전쟁을 겪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위안화 가치가 4배로 평가절하됐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중국의 인건비가 4배 정도 싸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400불 받던 노동자가 달러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월 100불 정도로 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제조업이 제조업 기지를 중국으로 옮깁니다. 특히 일본의 경공업 상품인 경우에 대부분이 다 중국 시장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일본은 제조업 공동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에서는 이제는 경공업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위안화가 급격한 평가 절하를 겪다 보니까 중국 정부로서도 이건 너무 많이 우리 통화를 깎아내렸구나 생각해서 당시 위안화는 강세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걸 본 세계 각국의 자본들은 앞으로 강세 통화가 있는 나라, 즉 투자를 하면 나중에 환차익도 거둘 수 있는 나라, 중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달러 자본이 블랙홀처럼 중국 시장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에 있는 달러 자본조차 중국으로 빨려들어가는 통에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또한 우리나라에 또 IMF 사태를 맞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본은 지속한 버블에 휩싸이게 되고 그때 당시 동경 집가가 미국 전체의 땅값보다도 이제 더 비쌌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크게 절상하게 되니까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즉 엔화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니까 수입 물가는 날이 갈수록 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소비를 지연시키고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통에 나라 전체가 경제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무기력증이 1985년도에 시작한 게 거의
30년 이상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 그런 과정에 어떤 게 발생했냐면 1981년경에 일본의 대장성이 금융 자유화 조치를 한다고 그 일환으로 일본 기업이 런던 역의 시장인 유로본드 시장에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이제 어떤 쪽으로 치닫게 되냐면 당시 일본 기업들이 런던에 나가서 달러화나 파운드화 표시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 회사채는 나중에 일정 조건이 차면은 자기 기업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구한 달러나 파운드화를 일본에 갖고 들어오기 위해선 그걸 다시 엔화로 통화 수합을 해야 되는데 그 통화 수합 단계에서 상대국의 이자율보다 일본의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받는 그런 형국의 이제 통화 수합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빌리면서 또 거기다가 이자까지 챙기니까 일거양득의 재테크가 되는 거죠. 이 재테크를 일본말로 자이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꾼 돈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증권사 투금 계정에다 집어넣으면 당시에 1년에 8%의 이자를 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미국에다 갖다가 예금을 하면 그거는 두 자릿수 이상의 예금 금리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으로서는 아주 땅 짚고 헤엄칠 정도로 자기의 회사채를 발행했을 뿐인데 그 통에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대로 벌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환차익까지 얻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자이테크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게 발생했냐면 기업들이 기업 본연의 본질적인 업무를 등한시하고 이런 재테크에 눈길을 쏟으면서 일본이 기업가 정신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1986년도에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반도체 강국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미국 정부에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에서 반도체 사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덤핑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국가적인 차원과 대응으로서 좀 막아줘야 되겠다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는 반면에 자기들은 일본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벌여서 정부와 기업의 양쪽 양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86년에는 어떤 반도체 협정을 맺었냐면 무조건 일본이 1년에 일본 수요의 20%는 미국의 반도체를 수입해야 된다라는 협정을 강제로 맺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1년에 20%의 미국 반도체를 의무적으로 갖다 쓴다는 얘기는 이제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기술 개발을 하고 신제품을 만들어놔도 자기들의 최대 시장이었던 미국에 팔 수 없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이때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서 손을 놓게 돼서 결국 그 시기를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수출의 호기로 활용해서 우리 한국의 반도체는 크게 비약한 반면에 이때부터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사양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의 소원의 하나가 어떻게든지 디플레이션을 탈출해보겠다 해서 아베노믹스를 2012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즉 아베노믹스의 요점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화 팽창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통화 팽창을 쓰다 보니까는 제로 금리로도 안 돼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고집하게 돼서 지금도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시중금리조차 크게 떠오르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시중금리를 즉 일본의 국채 10년물이든 2년물이든 0.25% 이상 튀어오르면은 일본의 중앙은행은 무제한으로 그 국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채의 수익률이 0.25%를 넘지 않도록 이걸 일명 YCC라고 부릅니다. 즉 일드 커브 컨트롤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디플레이션 탈출을 하려는 시도는 드디어 30여 년 만인
올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월 달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3%를 넘어서 3.7%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더 이상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고집할 수 없고 또 시중금리도 무한정 0.25%에서 막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기 또 힘든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약 266% 되는데 지금도 일본 예산에서 국채에 대한 이자가 한 24% 차지하는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1% 올릴 때마다 한 10조 엔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처럼 만약 4%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지금보다 40조 엔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24조 엔에다가 40조 엔이 합쳐지면 64조 엔 정도인데 그렇게 하기 불가능한 게 일본은 세수 자체가 67조 엔뿐이 안 됩니다. 만약 미국처럼 그렇게 기준금리를 올렸다가는 세수 전체를 이자 충당했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그렇다고 올리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상황을 노리는 게 헤지펀드들이 언젠가는 일본의 YCC 정책은 계속될 수 없는 정책이다 생각해서 일본 국채의 폭락 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본의 이런 디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만약 일본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리스크에 대비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주변국들은 고금리 추세로 인해서 환율이 치솟고 있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본의 싼 대출이자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IMF 사태 때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의 싼 대출 금리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의 장기 대출이나 혹은 심지어는 동남아의 장기 대출로 그거를 빌려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본의 단기 부채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IMF 사태가 터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런 쪽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금리가 싸다고 해서 일본의 자금을 예전처럼 함부로 들여와서는 안 될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한다 하더라도 주변국들도 지금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금에 대한 유혹이 클 겁니다. 지금과 같이 일본과 주변국의 금리차가 많이 나는 시점에는 이렇게 국가 간 금리차를 이용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변국도 그렇고 일본의 싼 대출금리에 현혹이 돼서 단기자금을 빌려다가 우리 장기대출로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그 부분은 특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